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충청도 논산 땅에는 홍의당이라는 큰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 원장에겐 송아라는 여식이 있었지요. 헌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매일 아침부터 서원 앞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구혼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는 송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뻘짓을 일삼았지요. 아침부터 이 무슨 소란입니까? 어엿한 양반 자제들이 서원에서 고성방가라니요. 어서 썩 물러들 가시지요. 헌데 아주 늑대 같은 선비 하나가 유달리 송아에게 눈독을 들였지요. 온 충청도에서 위세가 당당한 한씨 집안의 한수라는 자였습니다. 논산 땅에 나만한 사내가 또 있던가? 그러니 송화 낭자도 그만 고집 부리고 나랑 혼례를 치르도록 하게. 그것이 낭자도 좋고 홍의당에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사실 이 한수라는 사내는 유생들 중에서도 학문이 가장 뛰어났지요. 오죽하면 논산의 길이나라는 거창한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래도 송화는 잘난 척만 하는 한수에게 시집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답니다. 한 선비님은 요새 글 공부가 쉬우신가 봅니다. 제 얼굴만 보려 하시면서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게 만용을 부리다간 급제는 어림도 없을 것이어요. 아니, 지금 송화 낭자가 내 걱정을 하는 겐가? 허나 걱정은 붙들어 매시게. 이 한수보다 뛰어난 선비는 충청도 전역을 뒤져도 없을 테니. 그러면서 자기가 급제를 하면 송화를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하여튼 아나무인인 성격이니 가지고 싶은 것은 꼭 취해야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양새가 어째 영미덥지가 않군요. 두고 보시오, 낭자. 네, 반드시 송낭자를 이 몸의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니. 그때는 남편 그림자만 봐도 고개도 못 펴고 설설기게 해드리지. 그러면서 그 징그러운 눈초리로 송화를 위아래로 쫙 훑어보았답니다. 송화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지요. 한수 점입상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구나? 오늘은 간만에 저작거리에 나가 맛있는 거라도 찾아봐야겠어. 하루는 송화가 저작거리에 마시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웬 망가진 갓을 쓴 선비가 좌판에 엿과 떡, 그리고 책을 같이 놓고 팔고 있었답니다. 엿은 다푼, 떡은 석푼이요. 허나 책은 한 푼이면 좋카오. 아니 물건 중에 책이 가장 비싸지 않나요? 송화는 자기도 모르게 거지 선비의 좌판에 불쑥 끼어들고 말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책을 가장 싸게 팔다니요. 헌데 선비의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그야 책이란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그렇소. 들여다봐도 쌀이 나오길 하오? 밥이 나오길 하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싸게 파는 것이라오. 송화는 인상을 팍 썼습니다. 송화 면전에서 책을 모욕하다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지요. 책이란 만물이 다 담겨 있는데 어찌 중하지 않다 하시나요? 혹시 선비님께서 책을 덜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오라, 책 좀 봤다 이건가? 정 그렇다면 이 책을 뒤져서 아무 내용이나 물어보시구려. 선비가 파는 책은 경전 중에서도 아주 난해한 것들이었지요. 좋습니다. 지를 다음은 물을 격함에 있다. 이 구절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자의 대학장구 주애로군. 그야 경물지치의 중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요? 이치는 본디선하나 욕망으로 흐려지니 무사람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 이 말이오. 송화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지요. 선비의 학식이 예사롭지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학식이 참으로 높으십니다. 헌데 어찌하여 책을 미워하시나요? 이유야 알아 무엇하겠소. 그보다 이걸 살 거요, 말 거요? 그러고 보니 선비는 행색이 남루한 것이 아주 궁핍해 보였지요. 허나 어딘가 고아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선비의 정체가 궁금해진 송화는 웃돈을 주고 책을 사들였답니다.
이거라면 끼니 걱정은 덜었구려. 그럼 나는 가보겠소이다. 선비님, 가시기 전에 그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줬소. 나는 문식이라 하외다. 문식은 좌판을 접더니 그대로 떠나는 것이었지요. 그야말로 구름에 달 가듯이 표표하고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선비로구나. 지금껏 봐온 분들과는 달라도 아주 달랐어. 송아는 어째 저 문식이란 선비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부자리에 누운 뒤에도 문식의 얼굴이 아른거렸지요. 송아는 문식을 생각하다가 그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답니다. 며칠 후 송아는 또다시 마을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식은 구석탱이에서 좌판을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문식을 본 송아는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오셨구려. 이번엔 뭘 파시나요? 벼루와 붓이라오. 다 쓸모도 없는 물건들이니 팔아치워서 밥이나 먹어야겠소. 문식의 말에 송아는 정신이 혼미해졌답니다. 종이, 붓, 벼루, 먹은 선비의 벗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지요. 헌데 그걸 팔아치우겠다니요. 아니, 도대체 선비님은 학문의 원수라도 지셨습니까? 이야, 이제 보니 낭자는 참으로 입이 걸치구려. 좋은 집 따님 같은데 말본세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소. 선비님은 말 돌리지 마시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주셔요. 거듭된 송아의 성화에 마침내 문식이 입을 열었지요. 난 사화에 휘말려 망한 집안의 자손이오.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니 학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이다. 유리걸식의 삼순고식이 일상이니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이겠소? 송아는 비로소 이해가 갔지요. 꾀죄죄한 몰골의 선비가 되어 어울리지도 않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아는 문식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마음 한켠이 아려왔지요. 따라오시지요. 제가 잠자리랑 끼니 정도는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송화 낭자가? 참으로 고맙소. 송화의 뒤를 따라온 문식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도착한 곳이 글쎄 서원인 홍의당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책을 피해 달아났더니만 결국 또 앞으로 끌려오고 말았구나. 문식이 우두커니 서서 황망해하자 송화가 옷깃을 잡아 끌었습니다. 문식 선비님, 선비님의 재능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어요. 그러니 제발 글 공부를 놓지 마셔요. 송화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문식은 승낙하고 말았지요. 알겠소. 내 생각해보리다. 어쨌든 밥만 준다면야 내 처지에 무슨 짓인들 못하겠소. 그리하여 문식은 서원에 기거하며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식은 순식간에 두각을 나타내었지요. 하여 자연스레 홍의당 유생들 사이에서 문식의 이름은 날로 높아졌지요. 문식 선비야말로 글도 잘하고 타고난 성정도 호방하오. 그야말로 참된 선비 아니겠소? 맞소. 평소엔 엉뚱하지만 도리에 어긋나는 법이 없더이다. 이렇듯 유생들은 문식을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문식을 부장의 자리에 추대하려는 의논이 나왔지요. 부장이는 유생의 으뜸인 장의에 바로 다음 가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 문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감투를 쓴단 말이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소이다.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셔요. 허나 송아까지 나서서 간곡히 권하니 문식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민망하지만 성심껏 해보겠소이다. 이리하여 문식은 부장이가 되었지요. 홍의당 안에서도 유생들의 앞장을 서게 되었답니다. 헌데 어디 좋은 일만 계속되겠습니까? 문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지요. 바로 홍의당의 장애 한수였습니다. 저 거짓골이 무슨 재주로 부장위에 올랐단 말인가. 참으로 건방지구나. 한수는 예전부터 홍의당 서원을 쥐락펴락하던 인물이었지요. 근엄한 체하고는 늘 인색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성정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식과 송아가 가까이 지내자 한수는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지요. 그리하여 한수의 마음속에 앙심이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의당 원장인 송희 선생께서 문식과 한수 두 사람을 따로 불렀지요. 자네 둘이 요즘 서원에서 그 이름이 자자하더군. 오늘은 내 직접 시험을 해보고 싶구나. 송희 선생은 주자학 가운데서도 특히 난해한 대목을 물었지요. 학문의 깊이가 없으면 감히 입도 벙긋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뻐하고 노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사람의 본성이다 하였다. 그럼 이 감정들이 어찌 본성이요? 어찌 도라하겠는가? 먼저 한수가 나섰습니다. 이는 주자께서 천리와 인욕을 구별하기 위해 예로 드신 바입니다. 감정을 절제 못하면 인욕이 되니 마땅히 예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송희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석이라 할 만하도다. 그럼 문식이 자네는 어찌 생각하나? 문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싱긋 웃으며 말했지요. 사람이 감정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개가 풀 뜯는 격이 되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개는 본디 고기를 먹는 짐승인데 억지로 풀만 뜯게 하면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그 본성을 억누른다고 해서 도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도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에 달린 것이지요. 송희 선생은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지요. 허나 금세 허리를 펴고 오래간만에 크게 웃었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없던 해석이로구나. 허나 틀린 말이 아니야. 억지로 참는 것이 도가 아니라 본성의 흐름을 아는 것이 먼저지. 문식, 자네는 글을 깊이 배워서 사람 마음을 짚는 법을 아는구나. 참으로 기재야, 기재로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한수는 낯빛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문식의 대답이 더 큰 칭찬을 받았으니 화가 날 수밖에요. 제 아무리 원장이라지만 저런 허튼 소리를 높이 치다니. 이래서야 서원이 어찌 바로 서겠는가. 한수는 남몰래 마음속으로 송희 선생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으되 속으론 칼을 갈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일이 있고 또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뀔 무렵이었지요. 하루는 홍의당 앞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체 높은 관리가 하인들을 앞세워 홍의당에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나타난 이는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였지요. 무슨 일로 관원이 신성한 서원까지 들어오는가? 송희 선생이 직접 사또를 맞이하였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귀서원의 한수는 내 조카 되는 인물이요. 우리 조카를 원장의 여식 송화와 혼례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송화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지요. 송희 선생도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또, 젊은 남녀의 혼사란 부모라 한들 함부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홍의당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나은 제안은 없을 것이 왜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지요. 다시 오겠소. 그리 말한 뒤 사또 일행은 종종 걸음으로 물러갔습니다. 뒤를 따르던 한수는 돌아서며 송화를 향해 슬쩍 웃었지요. 헌데 그 눈빛이 어찌나 음흉하고 탐욕스러운지요. 송화는 또다시 소름이 쫙 끼쳤답니다. 그날 밤 송화는 아버지 송희 선생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혼인을 제게 혹시 억지로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네가 싫다 하면 그만이다. 걱정 말아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송화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나 송화의 마음 한켠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사또의 눈빛도 한수의 웃음도 어째 찝찝하기만 했지요.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의당의 물건을 대던 상인들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라고요? 더는 거래를 이어가기 어렵다니요. 관아 눈치가 보인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의당과 교류하던 인근 서원들이 당분간 교류를 삼가겠다는 전가를 보낸 것이지요. 송희 선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거 도대체 무슨 풍파란 말인가? 그러던 차에 또다시 하나의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관아에서 문서 한 통이 홍의당 앞으로 당도한 것이었지요. 홍의당이 대대로 점유해온 관아 소유의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 대관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유도 사유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을 뿐이었지요. 홍의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간 서원이 거덜나는 것 아니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새로 부임한 사또짓이잖소. 유생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지요. 결국 홍의당 모든 유생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게 되었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몰라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송아가 뒤에서 천천히 일어났지요. 제게 묘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구려. 낭자, 그렇지. 송화 낭자만큼 꾀가 많은 이가 홍의당에 있던가. 모두들 기대하면서 홍아가 하는 말에 쫑긋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생님들, 이럴 때일수록 홍의당은 더 높이 올라야 합니다. 이번 별감 선거에 홍의당에서 직접 후보를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별감이라 함은 지역의 양반들을 대표하는 자리였지요. 그리하여 고을 사또라고 하여도 함부로 명령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별감 자리에 홍의당 유생이 오른다면 사또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이외다. 참으로 묘안이다. 묘안이야.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모았지요. 그 말이 옳소. 이번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요. 그리하여 이날 밤의 회의는 별감 후보 지명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가장 합당한 인물인가를 두고 모두들 고심하며 숙덕이 오갔지요. 이때 장애인 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생각에 별감 자리는 나만큼 어울리는 인물이 없을 것이요. 우리 한씨 집안은 이 논산에서 뿌리가 깊은 가문이고 거기다 사또와도 같은 문중이요. 내가 앞장서면 사또도 말 한마디에 물러날 것이외다. 강당 안에는 수긍의 기류가 퍼졌습니다. 몇몇 유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설득력이 있긴 하지. 하기사 가문으로 치면 한수 형님이 제일이지 않겠소? 그때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부장의 문식이었지요. 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비가 권세를 줬고 족보를 들먹이며 야합을 도모한다면 그게 어찌 백성을 위한 길이며 바른 도리라 하겠습니까? 유생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저 문식 비록 미천한 집안에서 났고 가진 것 없다 하나 한치 부끄럼 없고 뜻 하나는 꺾은 적이 없소이다. 만약 나를 지지해 준다면 선비의 이름을 걸고 사또와 당당히 맞서 싸우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곳곳에서 오래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저게 진짜 선비 아니오. 문식 형님 같은 분이라야 우리가 맡길 수 있지요. 그리하여 유생들 사이에서 지지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한수를 따르던 이들 중에서도 슬며시 고개를 돌리는 이들이 생겨났지요. 표를 세어보니 문식을 지지하겠다는 이들이 한수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를 본 한수의 낯빛이 또다시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감히 날 이기겠다고 덤비는 것이냐? 세상 물정도 모르는 네가 뭘 어쩔 수 있을 줄 아느냐? 허나 문식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별감 자리는 벼슬이 아니요 선비의 양심이 앉는 자리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보다 누가 바른 길을 지키느냐가 본분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유생들은 입을 모아 표결을 실시하기로 하였답니다. 헌데 표결을 맡은 이는 하필이면 평소 한수와 가까운 권유생이었지요. 표를 모으는 동안 송아는 마음을 졸이며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권유생이 투표의 결과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별감 선출 결과 한수 유생이 과반 득표로 당선되었소이다. 그 소리에 강당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한수는 낄낄 웃으며 손을 턱에 올리고 말했지요. 역시 세상은 결국은 인맥과 족보로 돌아가는 법이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게 바로 현실일세. 송아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답니다. 불길한 기운이 또다시 그들 앞에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지요. 이후로 한수는 날이 갈수록 홍의당 안에서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별감 자리를 꿰차고 나자 사또와도 쿵짝이 척척 맞았지요. 그 여파는 고스란히 홍의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서원에 들던 쌀이며 장작이며 생필품들이 하나둘 끊겼습니다. 급기야 강당의 등잔기름조차 아껴야 할 지경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수는 문식을 콕 집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 가난도 정도 것이지. 집도 절도 없는 자가 서원에 버티고 있는 꼴이 그리 보기 좋겠어? 나 같으면 알아서 물러났을 것이 왜다. 문식을 내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생들 중 일부는 놀란 기색이었고 송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 무슨 매정한 처사입니까? 문식 유생이 지금까지 서원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모르시나요? 송아가 나서 말리니 한수도 잠시 물러섰습니다. 허나 그것도 겨우 한 달, 딱 한 달 말미를 주겠다는 조건이었지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문식은 묵묵히 강하게 나섰지만 송아는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이상하잖아. 분명 그날은 문식 선비님을 지지하던 이들이 훨씬 많았는데 어째서 한수가 당선된 거지? 송아는 꺼림칙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에 스미던 깊은 밤, 송아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보았지요. 한수가 그 수하격인 권유생과 함께 어디론가 몰래 가고 있었지요. 거동이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송아는 말없이 신을 고쳐 신고 살금살금 두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수와 권유생이 다다른 곳은 별감 투표가 치러졌던 사당이었지요. 저 시간에 사당에? 송아는 숨을 죽이고 사당 한켠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사당 안에 이정장주상의 뒤편을 뒤적거리고 있었지요. 이거 보시게. 아직도 고스란히 있지 않은가? 한수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별감 투표지 덤이었습니다. 이런 속임수를 써도 모를 줄이야. 그 바보들은 투표가 바꿔치기 된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을 게야. 선배님의 해안이시지요. 미리 이름 적힌 투표지를 준비한 건 그야말로 제갈량 병법 아니겠습니까? 둘은 킬킬 웃으며 투표지를 들여다보다가 거들먹거리며 사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한수가 기거하는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이 투표지는 언제 태워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괜히 일을 서둘렀다간 유생들 눈에 띌 수도 있지 않겠나.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세나. 모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리는 것이지. 한수는 그렇게 말하며 투표지를 다시 숨겨두었답니다. 허나 그 모든 말을 송아는 숨죽여 들으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날의 표결은 처음부터 한수 손에 조작되었던 것이었지요. 이대로는 안 되는 일이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요. 어느덧 한 달의 말미도 훌쩍 다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문식을 내쫓는 날이 밝아온 것이지요. 한수는 유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문식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사람 좀 보시오. 서원에 살면서도 기여는커녕 빈털털이 신세 하나 못 벗은 자외다. 그런 주제에 별감을 하겠다고 앞으로 나서는 게 될 말이오? 곳곳에서 쑥덕거림이 일었지요. 이런 자가 감히 서원에 머문다니 천부당 만부당하오. 어서 서원의 문 밖으로 내보냅시다.
그 말과 함께 수하들이 문식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식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서며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지요?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니 송아가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엔 낯익은 종이 뭉치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무엇인지 한수 유생께선 잘 아실 테지요? 아니, 그게 어찌 송환왕자 손에? 한수의 낯빛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송아는 말없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문식, 문식, 또 문식. 한 장도 빠짐없이 문식의 이름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날의 진실을 알립니다. 보십시오. 한수 유생과 권유생이 짜고 이 투표지를 빼돌려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유생들은 웅성거리다 이내 하나둘씩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사기였단 말입니까? 한수,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게야? 그때 한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게 말이오. 나는 그냥 마침내 한수는 꽁무니를 빼며 서원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지요. 권유생도 어버버하며 한수를 따라 꽁지 빠지게 달아나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지요. 문식은 마침내 별감으로 추대되었답니다. 문식은 말없이 송아를 바라보다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송환왕자 그 용기와 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내 오늘 다시금 선비로 태어난 듯하오. 허나 송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또와 제대로 단판을 지어야 하니까요. 송환왕자의 말이 옳소. 별감이 된 문식의 눈이 빛났습니다. 탐과 놀이 사또에게 맞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였지요. 며칠이 지난 뒤 별감이 된 문식은 드디어 관하로 향했습니다. 별감이 사또와 정식으로 접견하는 날이었던 것이지요. 자네가 그 문식이란 말인가? 감히 내 조카를 서원해서 몰아냈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인가? 사또는 자리에 앉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카 한수가 서원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또가 매섭게 추궁하자 문식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오. 스스로 달아난 것이지요. 한수는 거짓으로 별감 자리를 꿰차고 동료 유생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런 이는 홍의당에 머물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식의 어조엔 단호함이 배어 있었지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한수와 사또 나으리가 합심하여 홍의당의 물건을 대는 상인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다른 서원들의 투서를 하여 모함을 퍼뜨린 기록을 이미 손에 넣었소이다. 문식은 증거를 꺼내들었지요. 사또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문식은 말없이 그중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홍의당이 빌린 토지가 정당하다는 관가문서요. 당초 사또가 내건 명분이 얼마나 궁색한지 조정에 보고라도 올릴 참이었소. 사또는 입을 뻐끔거리며 그만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지요. 원래라면 조정에 고하여 바로 탄핵을 상소해야 옳습니다. 허나 백성들 행정이 어지러워질까 염려되어 관대히 넘기기로 하였소. 관대한 처리에 사또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때 문식이 다시 한번 호통을 쳤습니다. 벼슬아치가 되어 자기 문중만 위하고 권세에 기대어 백성을 위협하는 자. 그런 자는 관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소이다. 사또는 앞으로 대오각성하여 진정 백성을 위한 벼슬아치가 되시지요. 사또는 덜덜 떨다가 이윽고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문별감, 내가 크게 잘못하였소. 그 죄 깊이 반성하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날 이후로 관가의 기세는 뚝 꺾였습니다. 홍의당에 대한 박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히 사라졌지요. 사또는 홍의당을 공경하며 공명정대하게 논산 땅을 다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별감 문식은 더욱 학문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이루었지요. 그 소식에 논산 땅 전체가 떠들썩했지요. 홍의당 유생들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송화와 문식은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서원 마당에 유생들이 다 모여 두 사람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야, 문식 형님. 이제 진짜 경사 아닙니까? 송화 낭자도 부디 문식 형님 기 좀 죽이며 사시지요. 우리 형님 솔직히 너무 까불어요. 예끼 이 사람아. 장원 급제한 이 몸에게 까분다니 그 무슨 망발인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서방님, 그날의 혼례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그야말로 오랫동안 입에 회자될 만큼 푸짐하고 정겨운 잔치였지요. 그렇게 문식과 송화는 논산 선비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긴 세월을 해로하며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의를 무시하고 어거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나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뜻을 모은다면 결코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한 마을에 광식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헌데 광식이에겐 괴상한 소문이 따라다녔지요. 그건 광식이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광식이 그건 참으로 신통여. 이번에 상구아재 사고 난 걸 꼭 다시 맞췄잖아. 귀신이 가르쳐준 것이 틀림없어. 헌데 그렇게 불길한 아이가 마을에 있어도 되겠남? 그러게 말여. 괜스레 마을에 애군이 오면 어떡혀. 무서워진 마을 사람들은 광식이네 집 앞에 몰려갔지요. 그리고는 광식이네한테 동네를 떠나라고 윽박질렀답니다. 아니 그 어린 것이 뭘 어쨌다고 이 난리요. 광식아범이 몰라서 하는 소리여. 그 애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여 귀신. 그게 무슨 놈의 소리요. 내 아들이 귀신이라니. 이상한 말만 믿고 다들 못하는 소리가 없소. 아, 답답하구먼. 광식이 고놈 때문에 동네 애군이라도 닥치면 어떡혀? 여러 소리 말고 마을을 당장 떠나라 이 말이여.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결국 광식의 가족은 마을을 나섰습니다. 하여 들판을 떠돌다가 산 아래 초막을 짓고 살았지요. 죄송해요,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거라. 제 눈에 뭐가 자꾸 보여서 저도 어쩔 수가 없구먼요. 헌데 한 계절이 지났을 쯤이었지요. 하루는 광식이가 아버지를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아버지, 뭔가 이쪽으로 오니께 조심하셔야 해요. 오긴 뭐가 온다는 게야. 내 눈엔 아무것도 없다. 아, 글쎄, 아주 험한 것이라니께요. 당장 우리도 피해야 해요. 아니, 네가 미쳤느냐? 대체 왜 이러느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꼴이나 배워오거라. 광식의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허나 광식이는 마음속 불안감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랐지요. 헌데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 큰 물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광식이의 부모님은 그만 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광식이만 혼자 남게 되었지요. 광식이는 겁나고 무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광식이는 20살이 되었답니다. 광식이는 장터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운세를 봐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의 점괘가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단골들도 여럿 있었지요. 아유, 광식 도령. 지난번 도령께서 제 운을 짚어주신 날 이후로 세상이 훤히 열리는 듯 했다니까요. 도령 같은 분을 만난 건 제 인생의 복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밤 잠시 저랑 술 한 잔 기울여 주실 수 있을까요? 황실에 올린다는 귀한 명주가 운 좋게 제 손에 들어왔답니다. 아니, 그 귀한 술을 어찌 손에 넣었어? 광식이는 명주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술을 빚는 양조장 주인이 저와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오, 그렇소. 참으로 훌륭하구려. 이제야 도령께서 제 말에 관심을 주시니 기뻐요. 오늘 밤 저희 집으로 살짝 발걸음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좋소. 남들 눈도 있으니 자정이 넘은 뒤에 가겠소. 광식이가 오겠다는 말에 홍매는 눈웃음을 치며 돌아갔답니다. 그날 밤 광식이는 자정이 지나 홍매가 머무는 기방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이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이것이 황실에 진상한다는 명주로구려. 맛이 참으로 감미롭소. 이래서 임금님도 즐겨 드시는 것이로구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도령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마련해두겠습니다. 홍매는 눈웃음을 지으며 광식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광식이는 연거푸 술잔을 들이켰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술병을 모두 비운 광식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령, 설마 지금 자는 것이옵니까? 광식이의 코 고는 소리에 홍매는 깜짝 놀라 그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광식이는 드르렁 코만 골아댔지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잠들면 이 몸은 무엇이 되냔 말이에요. 10번을 청해 겨우 모셔놓고 이대로 코만 골다 가시다니 허참. 다음 날 아침 홍매가 눈을 떠보니 광식이는 방 안에 없었습니다. 도령이 벌써 가셨나 보네. 아이고, 애달 봐라. 일찍 자리를 비운 광식 때문에 홍매는 그저 아쉬움만 남았지요. 다음 날이 되니 이번에는 금부도 사댁 젊은 마님이 광식을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광식이 도령. 오늘 내 팔자는 어떤가 궁금하구려. 금부도 사댁 마님은 광식의 단골 중 한 사람이었지요. 오늘은 동쪽의 기운이 맑고 환하니 마님의 기운 또한 동쪽에서 열릴 것이옵니다. 오호라 우리 집에서 동쪽이라면 도령 자네가 바로 귀인이겠구려. 그런데 말이오. 때마침 시아버님 묘지 자리를 봐야 하는 일이 있어 그러는데 혹여 오늘 저녁 잠시 우리 집까지 동행해 줄 수 있겠소? 혼자서는 좀 두렵기도 하고 말이지요. 어째 그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말이었지요. 젊은 마님은 광식에게 관상을 보고 난 후로 그에게 연심이 깊어졌던 것이지요. 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손님과 사사로운 연을 맺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 참, 누가 무슨 연을 맺자 했단 말이오? 그냥 무덤 자리가 괜찮은지 봐달라 한 것뿐인데. 젊은 마님은 일찍이 과부가 된 후로 항상 광식이 같은 청년을 노리고 있었지요. 하여 광식이는 늘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자네가 내 청을 뿌리치는군. 하지만 기억하게 언젠가는 자네를 내 품에 들이고야 말겠소. 금부도 사댁 마님은 복채로 거금을 놓고는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항상 10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였지요. 젊은 마님의 점괘는 말이오.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끝끝내 놓지 않는 기세가 있어. 그런데 그 대상이 하필 나라니 난감하기 이를 어쩌란 말이오. 광식이는 젊은 마님이 다녀간 날이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눈 딱 감고 젊은 마님의 품에 들면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었지요. 허나 광식이는 언젠가 자신에게도 진짜 인연이 나타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점괘 속에는 일생 단 한 번 운명적인 만남이 정해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그는 누가 아닌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광식이는 여느 때처럼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상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조심스럽게 점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슬픔이 어른거렸지요. 제 점괘를 한번 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옵지요. 부디 앉으시지요. 광식이는 조심스레 그녀의 사주를 살핀 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얼굴빛이 서서히 창백해졌지요. 옥녀의 사주 속에는 지독한 애군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기문 관살이 겹치고 대우는 막혀 있었으며 생의 맥은 마치 희미한 등불 같았지요. 분명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음과 맞닿는 기운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점괘를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혹시 제 팔자에 무언가 나쁜 기운이라도 깃들었단 말씀이십니까? 광식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 도사린 죽음의 기운이 어린 시절 그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릴 적 한나란 씨의 부모를 잃었던 그 기억이 떠올라 그는 그 자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광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맑고 슬픈 눈동자가 그의 마음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광식은 그녀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녀의 슬픈 눈빛이 가슴에 남아 떠나질 않았습니다. 광식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때도 살릴 수 있는 길은 있었건만 어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지요. 하여 광식이는 상복 입은 옥녀에게 드리운 애군의 점괘를 어찌 풀어야 할지 고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생각하면 자꾸만 심장이 뛰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이 두근거림은 단순한 연민과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옥녀야말로 내 점괘가 짚은 평생 한 번 오는 인연일지도 모르겠구나. 광식은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그녀를 돕기로 마음을 정하였지요. 그래, 일단은 살리고 보자. 이미 하늘이 정한 운명을 일개 점쟁이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광식은 그 뜻을 거슬러 그녀의 목숨을 건져내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광식이 시전에 도착해보니 과연 그녀는 과일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제수용 과일을 살 수 없소. 더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구려. 부족한 건 내일 가져다 드릴 터이니 오늘만 좀 봐주시지요. 옥녀는 제사에 쓸 과일을 사러 왔다가 돈이 모자라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광식은 그 모습을 보고는 주저하지 않고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여기 있어. 이제 과일을 내어주시죠. 옥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점괘를 보던 중 갑자기 사라졌던 점쟁이가 아니었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절 도우시는 것이옵니까? 그저 지나다 보았을 뿐이요. 별다른 뜻은 없소이다. 그 후로도 광식은 옥녀 앞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그녀를 도와주고 장애짐을 나를 때면 또 불쑥 나타나 손을 보탰지요. 부인, 혼자 들기엔 무거운 짐이오. 이리 나와보시죠. 매번 이렇게 도와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에요. 허나 괜한 오해를 사지는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광식은 일부러 그녀와 마주치며 점괘에 서린 애군이 거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옥녀의 친정 백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부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옥녀야, 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젠 너도 세계를 찾아야 할 때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제 상복을 그만 입거라. 김대감께서 너를 받아들이고 싶다더구나. 김대감의 아들이란 자는 말도 제대로 못한다던데요.
김대감의 아들이 바보라는 것은 한양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죠. 옥녀야, 그런 말 말거라. 김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실세다. 네가 그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물론 네 어미도 두 발 뻗고 살 수 있다. 옥녀는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자신을 바보에게 시집 보내고 대신 은혜를 입겠다는 백부의 속셈이 훤히 드러났던 것이지요. 그런 혼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가 감히 어른 말에 토를 다느냐? 너를 거두어 먹여 살린 은공도 잊었단 말이냐? 그날 밤 옥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정처 없이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물 위엔 달빛만이 외롭게 흘렀지요. 친정 백부는 그녀를 바보에게 시집을 보내려는 판이었지요. 백부는 오직 김대감에게 입은 은혜만 생각하며 옥녀에게 재가를 강권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한많은 인생 덧없이 끝내보련다. 그녀는 더는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흐느낌 속에 강물로 걸어 들어가며 조용히 두 눈을 감았지요. 이튿날 아침 친정집은 뒤집어졌습니다. 종들도 마을 사람들도 옥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부는 성이 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김대감 댁에 들여보내기로 했거늘 이 계집이 어딜 도망간 것이냐? 어서 더 수소문해 보아라. 내가 김대감의 얼굴을 어떻게 보란 말이냐?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옥녀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광식이의 방 안에는 의식을 잃은 옥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식이는 점괘를 따라 그녀를 뒤쫓았고 강에 몸을 던진 옥녀를 건져낸 것이었지요. 여긴 어디입니까? 내 집이요. 그대가 강물에 몸을 던지는 걸 보고 모셔왔어. 왜 절 살리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광식이를 원망했습니다. 낭자 하늘이 내린 생명을 어찌 함부로 끊으려 하시오. 그리 절망하지 마시오. 김대감 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길이 있을지 살펴보겠소. 그러기 위해선 먼저 백부와 김대감의 점괘를 직접 보아야 하오. 그동안 내 집에서 조용히 머물러 계시지요. 옥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라면 믿어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김대감도 무서운 자이지만 백부님 또한 그와 한통속이요. 염려 마시오. 함부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오. 그날 오후 광식이는 집을 나서 옥녀의 백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점괘를 보기 위함이었지요. 그 집은 이미 며느리가 사라진 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어찌 이리 찾아왔소? 지나던 길에 이 집에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발을 들여보았어.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요? 그때 백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장터 근처에서 점을 본다는 자입니다. 점쟁이가 무슨 일로 이 집에 들렀단 말이냐? 광식이는 천천히 백부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잖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백부님의 이마에 초상이 들 기운이 어른거리는 듯하오. 그 말에 백부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놈이 지금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저자의 다리 몽둥이를 당장 분질러 버려라. 그 말에 하복이가 다급히 나섰습니다. 대감, 저자는 장터에서 꽤 이름난 점쟁이옵니다. 아시마님 일도 있고 하오니 일단 저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심이 좋겠습니다. 백부는 잠시 주춤하더니 광식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정말로 맞는 소리를 한다면 내 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대감의 점괘에 따르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을 상에 들었사옵니다. 그 말에 백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가족 중 누구란 말이냐? 그분은 대감의 핏줄은 아니라 분명 대감댁 식구이옵니다. 백부는 며느리 옥녀를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럼 그게 누구더냐? 아무래도 여인님이 틀림없소이다. 백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며칠 전 조카가 사라졌던 일을 떠올렸던 것이지요. 아니, 내 조카가 죽게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이유는 오직 대감의 욕심 때문이요. 내 놈이 지금 무슨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조카를 그 권세가로 들여보내면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팔자이옵니다. 그러니 그녀를 살리고자 한다면 이 집에 머물게 하시지요. 백부는 광식이의 말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하긴 조카의 자취가 사라진 것도 마음에 걸렸지요. 하지만 김대감과 이미 혼처를 약조한 바 있어 마음대로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궤변은 그만두거라. 여봐라, 저놈을 당장 내쫓고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려라. 광식이는 내쫓기며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말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백부의 욕심도 문제였지만 그 뒤에 있는 김대감의 손이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옥녀를 살리고자 한다면 김대감의 마음을 돌려놓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광식이는 김대감 댁을 찾았습니다. 안에 누구 없어. 김대감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이다. 잠시 뒤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점을 보는 자요. 중대한 화가 닥칠 기운이 보여 경고하러 왔소. 우리 대감 어르신은 하늘도 피해 간다오. 점쟁이 주제에 어디서 허튼 소릴. 광식이는 주머니에서 은전 10냥을 꺼내 하인의 손에 쥐어주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 단정 짓지 마시오. 이 혼사가 성사되면 대감댁에 피바람이 불 것이외다. 하인은 잠시 놀란 눈으로 광식을 보더니 은전을 움켜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선비차림의 사내가 광식을 후원 쪽으로 부르더군요. 그가 바로 김대감의 책사 고선비였습니다. 자네가 점을 본다 했나? 그런데 어쩌다 우리 대감 댁까지 찾아왔단 말이오? 이 집안에 재앙이 들이올 조짐이 있어. 재앙이 왜 이 집에 내린단 말인가? 한 여인과 혼담이 있을 것이오. 허나 그녀는 복이 아니라 흉을 지닌 인물이외다. 그 애군이 이 집안까지 번질 모양새요. 고선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정보는 아직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네가 이리 말한 것은 혹시 무언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이오? 사실 대감께 큰 상을 받고 싶어 찾아왔소. 그뿐인가? 김대감 같은 분께 인정을 받으면 점쟁이로서 더욱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오. 그런데 고선비는 어째 광식이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자네가 그 일로 여기까지 왔을 리는 없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좋을게요. 광식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고선비의 눈매는 매섭고 그 속을 꿰뚫는 기운이 있었지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뭐하러 이 댁을 찾았겠소. 자네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이 말이오. 무슨 수작을 꾸미고 있는진 몰라도 발각되면 목숨을 부지하긴 어렵소이다. 광식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김대감 쪽에서는 옥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만약 그 사실까지 들켰다면 고선비는 결코 그를 그냥 보내지 않았겠지요. 결국 광식이는 김대감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광식이는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부인, 어서 채비하십시오. 아니, 무슨 일인가요? 김대감 쪽에서 머지않아 들이닥치는 것도 시간 문제요. 그쪽에는 고선비라 하는 자가 있어. 아주 섬뜩한 인물이요. 일단 눈을 피했지만 오래 버티긴 어려울 것이요. 옥녀는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광식이는 옥녀를 데리고 성박 외곽 마을의 외딴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은밀히 숨겨둔 처소였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십시오. 내 반드시 이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소. 밖으로 나가려던 광식이의 허리를 옥녀가 뒤에서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지 마셔요. 죽으려 결심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그때보다 더 무서워요. 광식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 보기보다 만만한 사람 아니오. 허나 옥녀의 몸은 자꾸만 떨렸고 광식이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그녀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서야 광식이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길로 광식이는 자신의 초가로 돌아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 자정 무렵 바깥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문이 열리더니 자객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가 광식이라는 자냐? 그렇소. 자객들은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고 광식이는 검은 보자기를 쓴 채로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광식이가 눈을 떠보니 음산한 냄새가 가득한 창고 안이었습니다. 그 앞에 고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는가? 어제는 내 놈의 속내를 가늠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구나. 옥진산의 조카를 어디로 빼돌린 것이냐? 김대감 댁에서도 드디어 옥녀의 실종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다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게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자네 제삿날이 될 것이니. 좋소. 모두 말하겠소. 딴 김대감님 앞에서 직접 말하겠소. 허나 고선비는 빙글빙글 웃을 따름이었지요. 김대감님의 점괘를 보려는 수작이겠지. 거기서 약점 하나라도 찾아내 여인을 두고 흥정을 벌이려는 거 아니더냐? 광식이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고선비는 그의 계획을 거의 꿰뚫고 있었지요. 이제 남은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허나 광식이는 태연히 입을 열었지요.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 짚었소. 날아가는 항만 바라보다 발밑에 독사를 보지 못한 꼴이오. 허허, 이거 슬슬 재밌어지는군. 그 발밑에 독사란 게 대체 뭔 말이냐? 내가 뭘 놓쳤다는 건가? 며칠 전 의금부 도사댁 부인이 내게 관상을 보러 왔었소. 헌데 그 얼굴에 밝은 기운이 돌고 있더이다. 그건 곧 남편인 금부도사가 조정에서 큰 공을 세우고 큰 상을 받을 상이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 대감댁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직도 모르겠소. 의금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김대감 어르신 같은 권세가에게도 어둠이 드리워졌단 증거요. 그 말에 고선비의 눈매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열흘 안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김대감께선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오. 고선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광식이의 말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놓칠 수도 없는 말이었지요. 결국 그는 광식이를 데리고 김대감을 직접 만나게 하였습니다. 자네가 나를 뵙겠다고 고집하더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광식이는 조심스레 김대감의 점괘를 보았지요. 며칠 전 대감댁 여식이 등남하셨죠. 그 말에 김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걸 어찌 알았는가? 그 일은 집안 사람 외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늘. 큰 인물이 될 손자의 기운이 집안에 선명하게 맺혀 있어옵니다. 3대에 걸쳐 번영할 상이지요. 내가 평생 수많은 점쟁이를 보았지만 자네 같은 자는 처음이로군. 광식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신중을 기했지요. 특히 고선비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좋아. 이제 자네의 눈썰미는 믿겠네. 머지않아 의금부에서 대감댁을 조사할 것이외다. 대감께선 실로 위태로운 자리에 서게 되실 것이오. 그 말에 김대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금부에서 나를 조사한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근래 전하께서 대감을 2번이나 외면하신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김대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생각해보니 과연 임금에게 2차례 청을 올렸다가 번번이 외면당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일이야 있었지. 헌데 어찌 의금부 조사와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전하의 2번 외면은
의금부가 대감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광식이의 말에 김대감의 눈매가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선비 또한 말없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의금부가 대감의 약점을 잡고 있거나 혹은 전하께서 직접 대감을 치실 작정을 하셨거나. 김대감과 고선비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그 침묵 속에 깊은 불안이 흘렀지요. 그럼 어찌해야 하겠는가? 광식이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는 마침내 준비한 술을 꺼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될 만한 장부와 문서를 모두 옮기셔야 합니다. 털끝만한 것이라도 들키면 구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니. 자넨 잠시 나가 있게. 광식이는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북두칠성을 따라 별자리를 살폈습니다. 이제는 북두칠성의 대운을 바랄 뿐이로다. 고선비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저 자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김대감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좋다. 우선은 그자 말대로 하도록 하게. 그리고 저 점쟁이는 창고에 가두어 두게. 진실이 확인된 후 풀어줄 것이야. 명 받들겠나이다. 광식이는 다시 창고로 끌려와 묶인 채 갇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지요. 정녕 광식이의 말대로 의금부가 들이닥쳤습니다. 김대감과 고선비,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까지 모조리 끌려갔습니다. 은닉해둔 장부도 일부 적발되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위기는 피했지요. 그제야 광식이는 풀려났습니다. 참으로 신통한 점쟁이로구나.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아드님의 혼사를 중단하십시오. 그 여인은 애군만 불러올 것입니다. 김대감은 광식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리하여 혼담을 취소하고 옥녀를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약조하였습니다. 거기다 크나큰 재물을 상으로 광식이에게 쥐어주었지요. 광식이는 김대감 댁에서 돌아오자마자 옥녀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이제 해결되었어. 김대감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이오. 그게 정말입니까? 옥녀는 안도하면서도 왠지 광식이 곁을 떠나기 싫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여러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요. 이게 맞다. 광식이는 떠나는 옥녀를 보며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지요.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튿날 밤 옥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시아버지와 단판을 지었습니다. 김대감의 명령으로 옥시 가문에서 제 이름을 지우기로 하셨지요. 이젠 저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몸,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지셔야지요. 책임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날 살려놓았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왜, 내가 싫습니까? 그럼 다시 한강으로 가서 풍덩 뛰어들어야 하나요? 아, 그건 아니오. 허나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녀는 그를 덥석 안고는 방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다정하고도 단호한 손길로 혼이 빠진 광식이를 이끌었지요. 그날 밤 광식이의 마음은 드디어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뒤 초가마당에는 화사한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광식이와 옥녀의 혼례날이었지요. 김대감도 많은 재물을 보내어 두 사람을 축복했답니다. 이듬해 광식이는 다시 종로 한복판의 점집을 열었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속속 그를 찾아왔지요. 광식이는 굳이 목패를 걸지도 소리 높여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점괘는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었지요. 그 옆에 앉은 옥녀는 남몰래 준비한 쌀자루를 풀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은 쌀을 받아들고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광식이와 옥녀는 그렇게 소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한양 땅에는 전옥식이란 대감이 있었습니다. 전대감은 권모술수가 능해 일찍이 높은 벼슬에 올랐지요. 허나 사람됨이 간사하고 표리부동하여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답니다. 하여튼 조선 것들은 뭘 그리도 시샘이 많은지원. 이게 다 내가 지나치게 잘난 탓이로다. 전대감은 쏟아지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원체 자기가 뛰어나서 샘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에라이 기분 전환이나 해야겠구나. 여봐라, 오늘 밤은 기생집으로 가마를 몰아라. 전대감은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매일같이 기생집에 들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하루는 전대감이 홍등가를 지나는데 아주 아리따운 기생을 보고 말았답니다. 어찌나 다소곳하고 청초한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하여 전대감은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거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봐라, 저 기생이 대체 누구냐? 홍은로의 선하라고 하옵니다. 대감. 참으로 절세기로구나. 당장 내 수청을 들라 하여라. 홍은로는 으뜸 가는 기방이라 사람들이 매일 밤 몰려들었지요. 그 중에서도 선하라 하는 기생은 아리따운 외모가 지극히 빼어났답니다. 내 수청을 들게 하지 않고야 백일소냐. 전대감은 수하인 장쇠를 앞세워 선하를 부르라 명하였습니다. 허나 선하는 명을 듣고도 곧장 고개를 저었답니다. 감히 대감마님의 뜻을 기생 주제에 거절하겠다는 것이냐? 홍은로는 웃음과 노래를 파는 곳이지 마음까지 파는 곳이 아니옵니다. 니년이 정녕 대감마님의 성질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장쇠는 서슬퍼렇게 협박을 하였으나 선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어떤 위협이 닥치더라도 제 마음은 제 것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대감은 껄껄껄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고고하기 이를 데 없구나. 오냐, 한양 기생 중에 홍은루의 선화가 제일이로다. 본디 간사한 자는 웃으며 칼을 품는 법이지요. 전대감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호탕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대감은 거절당한 수치를 결코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홍은루에는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날이 왜 이리 덥냐? 슬슬 여름인가 보다. 이 홍은루에는 대박이라 하는 머슴이 있었지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여러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해치우는 친구였습니다. 헌데 성품이 순하고 수줍어 홍은루 기생들과는 말 한 번 제대로 붙여보지 못하였지요. 여인과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리 곱단 말이야. 선화님은 혹시 선녀가 아닐까? 대박이는 마음속으로 남몰래 선화를 사모하고 있었지요. 하여 대박이는 산에 나무하러 갈 때마다 예쁜 들꽃이며 탐스런 산과일을 따다가는 선화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선화님 산에 다녀오다 주워왔소이다. 어머, 산딸기네. 참 곱구나. 달콤한 걸 좋아하실까 싶어서. 고맙다, 대박아. 네 마음처럼 달구나. 대박이는 얼굴을 붉히며 꾸벅절을 하였습니다. 선화는 그런 대박이의 선물을 정성껏 받아주었지요. 대박이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통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마음속에 퍼지는 따스함은 대박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선화가 조용히 가야금을 뜯으며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지요. 청아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 소리가 참으로 좋구나.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람? 대박이는 그 소리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갔습니다. 가보니 선화가 달빛을 받으며 가야금을 켜고 있었지요. 대박이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운 선화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만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지요. 거기 누구신가요? 깜짝 놀란 선화가 소리를 지르자 대박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지송합니다요. 연주가 하도 듣기 좋아서 그만. 대박이의 수줍은 대답에 선화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연주가 듣기 좋으면 밤새 들어도 좋다. 정말입니까요? 참으로 고맙습니다요. 대박이는 눈이 둥그레져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화도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선화는 가끔씩 대박이를 불러 가야금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쩌다가는 대박이의 두툼한 손을 잡고 가야금 뜯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지요. 그리하여 홍은로 뒷마당에는 밤이면 가야금 연주가 들려오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대감의 신복 장세가 홍은루에 불쑥 찾아온 것이지요. 듣거라. 홍은루가 진 빚을 우리 대감님께서 모조리 떠안아 주셨. 선화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되었단 말이오? 다 우리 대감의 수완 덕분이시지. 장세는 주머니에서 빈 문서를 꺼내어 탁하고 선화에게 내밀었습니다. 문서에는 홍은루 이름이 뚜렷이 적혀 있었지요. 헌데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답니다. 홍은루의 부채가 어쩌다가 이리도 늘었단 말입니까? 그거야 이자가 붙으니까 그렇지. 으뜸기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모르느냐? 선화에게 원한을 품은 전대감은 그 나쁜 지혜를 사용하였지요. 한양 저작거리에 사람을 풀어 빈문서를 모조리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홍은루의 빚은 온전히 전대감의 것이 된 것이지요. 황망해하는 선화 앞에서 장세는 득이만만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홍은루 문을 닫을 것이니 각오하라. 청천벽력 같은 말에 기생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허나 선화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홍은루는 우리가 지킬 것이니 썩 물러가라. 장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선화는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밤늦도록 가야금을 뜯고 새벽까지 웃음을 팔았지요. 허나 이게 웬일입니까? 홍은루를 찾는 손님들이 어느새 뚝 끊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시오? 홍은루로 가는 길이라면 돌아들 가시오. 어허, 이유는 묻지 마시구려. 높으신 분들의 뜻을 거스르면 앞으로 재미없을 줄 아시오. 알고 보니 전대감이 불량배들을 풀어 홍을로 손님들을 죄다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 턱이 없는 선화는 가슴만 졸이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두고 보아라. 대감님 분노가 이 정도일 줄 아느냐? 허나 전대감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홍은루의 술과 음식을 대던 상인들마저 하루아침에 거래를 끊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 그러시나요? 속 시원히 말들을 좀 해보셔요. 상인들은 몸을 부르르 떨며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모두가 전대감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이었지요. 상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홍은루와 연을 끊고 말았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홍은루는 황폐해져 갔습니다. 기방을 가득 메웠던 기생들도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지요. 허나 선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희생되면 다른 이들은 살아남을 것이라 여긴 까닭이었지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선화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대박이도 주먹을 꽉 쥔 채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아님. 불쌍해서 이를 어쩌나. 홍은루를 자기 집처럼 키우신 분인데 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하구나야. 약조했던 한 달이 지나자 손님 하나 없이 텅 비고 말았습니다. 한때 왁작지껄했던 기루가 아주 절간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장쇠를 앞세운 전대감의 불량배들이 홍은루에 쳐들어온 것이지요. 불량배들은 홍은루에 들이닥치자마자 선화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선하는 게 있느냐? 당장 빚을 갚으란 말이다. 허나 선화에게는 갚을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시오? 멀쩡한 기루를 망하게 했으면서 당신 내 대감은 참으로 뻔뻔하구려. 우리 대감께 반항을 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지. 장쇠는 버럭 화를 내며 선화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네 년을 관기로 팔아넘겨야겠다. 선화는 눈물만 흘리며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다 못한 대박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뛰어나왔지요. 그 손 놓으시오. 선아님을 풀어주란 말이오. 화가 치민 대박이는 장쇠에게 덤벼들었지요. 이놈은 또 뭔 멀대 같은 놈이냐? 얘들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저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거라. 허나 일만 해온 대박이가 싸움판에 이골이 난 장쇠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박이는 순식간에 나가떨어져 장쇠 부하들에게 짓밟히고 말았지요. 대박이의 처량한 곡소리가 텅 빈 홍은로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제발 대박이를 살려주시오. 당신 네들이 노리는 것은 저 아닙니까? 선화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장쇠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멈춰라. 심술궂은 미소를 띤 전대감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대감은 홍은루를 둘러보며 능청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 좋은 홍은루가 어찌 이리 초라해졌는가. 대감님께서는 정령 이유를 모르십니까? 높은 곳에 앉아있는 이 몸이 그런 일까지 알 턱이 있나. 전대감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였지요. 선화는 치를 떨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나 대박이를 살리려면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대감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 제 식솔들은 부디 용서하소서. 선화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대감은 쾌재를 부르며 휘하의 장수에게 명했습니다.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그만 저놈은 그만 풀어주어라. 부하들은 피투성이가 된 대박이를 홍은로 바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대박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홍은로 문을 두들겼지요. 선아님, 제발 가지 마셔요. 허나 선화는 이미 약조를 했으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홍은루를 잘 부탁한다. 대박아? 선화는 마지막으로 대박이를 바라보고는 전대감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여 선화는 전대감의 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화가 떠난 뒤 대박이는 홀로 남아 홍은루를 지켰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흐르면서 홍은루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전대감의 횡포가 잦아들자 끊겼던 손님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홍은루는 다시금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로 흥청이게 되었지요. 대박이는 묵묵히 제의를 하였습니다. 허나 아무리 흥겨운 소리가 울려 퍼져도 대박이의 마음은 텅 빈 듯하였습니다. 선화 없는 홍은루는 마치 색이 바랜 그림 같았던 것이지요. 밤이면 대박이는 홀로 가야금을 뜯으며 선화를 그리워했습니다. 허나 텅 빈 가슴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지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나버린 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에서 눈발이 내렸지요. 그날도 대박이는 빗자루를 들고 홍을로 대문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뉘시오. 웬 거렁뱅이 꼴의 여인이 홍울루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대박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선아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거지 여인은 분명 선아였습니다. 오래간만이로구나, 대박아. 그동안 잘 지냈느냐? 선아는 전대감에게 버림받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대박이는 얼른 선아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아님? 말해 무엇하겠느냐. 전대감 그 표리부동한 작자 탓이다. 선아는 입술을 떨며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대감이 고관대작의 따님과 혼담이 잡혔다 하더구나. 하여 기생을 집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라도 혼담에 누가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었지. 출세에 눈이 먼 전대감은 혹시라도 첩실인 선아가 걸리적거릴까 염려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혼담이 진행되기 전에 선아를 치워버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도 간악한 이가 또 있습니까요?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선아는 끝내 참지 못하고 대박이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홍은누를 지켜줘서 고맙다, 대박아. 허나 그 다음 날부터 다시금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대감이 홍은루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불량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에서 내친 것으로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한양에서 썩거지라는 말씀 못 들었느냐? 왜 자꾸 걸리적거리느냔 말이다. 전대감은 선아를 한양해서 아주 쫓아낼 생각이었지요. 그리하여 불량배를 보내서는 매일같이 폐악질을 부렸답니다.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고 기생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홍은루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너도 여기 땅바닥에 처박히고 싶으냐? 너희 같은 것들은 한양에서 살 군번이 못 된다.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홍은루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쇠 일당이 들이닥쳤지요. 홍은루는 이제 끝이다. 모조리 부숴라. 놈들은 아예 작정을 했는지 모조리 부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끼질의 기와가 부서지고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두시오. 이곳은 아무 죄도 없어. 꼭 죄가 있어야 부수는 줄 아느냐? 가로막지 말고 썩 비키거라. 그리하여 홍은루는 폐허가 되고 말았지요. 선아와 대박이는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바람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요. 대박이는 급한 대로 언덕 아래에 조그마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아를 모셔와 함께 기거하기 시작했지요. 비록 누추하지만 편하게 지내셔요. 앞으로 선아님은 제가 지킬 거구먼요. 대박이는 낮이면 저작거리에 나가 품을 팔고 밤이면 초막으로 돌아와 선아를 보살폈습니다. 힘든 삶이었지만 대박이는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지요. 고맙다, 대박아. 네 덕분에 산다. 선아도 대박이의 정성스런 간호 덕분에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허나 마음속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지요. 그래도 전대감이 간악한 작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짓밟고 홍을루까지 잿더미로 만들었지요. 그런 전대감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선아는 촛불을 밝히고 상소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면 이 원통함을 아실 것이다. 선아는 전대감이 저지른 만행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소를 품에 안고 새벽녘 관아로 향했습니다. 선화가 전대감을 관아에 고발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길마다 모여 앉은 이들은 수군거렸지요. 아니, 기생이 대감을 제소했다지 뭡니까? 간이 부었구먼. 간이 부었어. 전대감은 소식을 듣자 펄펄 뛰었습니다. 선화 인연이 감히 내 손으로 박살을 내고 말 것이다. 본디 나쁜 소문이 자자했던 전대감이었습니다. 헌데 기생에게 고발당했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대박이는 선화가 걱정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화님 제발 상소를 물으셔요. 전대감 그 승량이 같은 작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에요. 허나 선화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낮은 여인이라도 몸과 마음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는 법이다. 내 반드시 전대감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야. 그 말에 대박이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화님 뜻대로 하셔요. 헌데 저는 두려운 마음이 어째 가시질 않는구먼요. 마침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관아에서는 피고 전대감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나는 저 기생과 아무런 관계도 없느니라. 전대감이 미리 돈과 사람을 풀어 온갖 수를 다 써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증언을 하려던 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지요. 돈에 넘어가지 않은 이들은 장쇠 일당에게 끌려가 무시무시한 협박을 받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전대감은 관리들과도 짜고 들었습니다. 하여 선화를 첩으로 삼은 문서마저 감쪽같이 없애버린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관아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대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몸에게 죄가 있을 턱이 있나? 선화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나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대감은 오히려 선화를 무고죄로 몰아넣은 것이지요. 누가 감히 대감을 모함하라 했느냐? 이건 옷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법? 우리 대감 가책에 반항하면 재미없다는 것이 법이니라. 결국 선화는 차디찬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대감을 능멸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악인이 웃고 무고한 이가 묻기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선화는 차디찬 옥에 갇혀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관속들이 몰려와 실토하라며 가혹한 신문을 퍼부었지요. 전대감도 찾아와서 선화를 몰아붙였습니다. 죄를 고백하라. 어디서 감히 대감을 모함하느냐? 허나 선화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몸인데 어찌 없는 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전대감은 혼례를 앞두고 사방팔방 소문을 냈습니다. 공판서 대감의 따님을 아내로 맞으리라. 나처럼 잘난 벼슬아치는 더 출세해야 마땅한 일이로다. 전대감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굽실거렸지요. 한편 대박이는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긴다. 반드시 선화님의 억울함을 풀 것이오. 대박이는 곧바로 감옥으로 향했지요. 그리고는 남은 품삯을 탈탈 털어 옥졸들에게 찔러주었습니다. 그제야 선화를 잠시 만나볼 수 있었지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날 만나다간 너까지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이 판국에 그게 문제입니까요? 저는 복수를 하고 말 것입니다요. 아서라, 내 꼴을 보고도 그러느냐? 선화가 타일렀지만 요지부동이었지요. 대박이의 눈은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화님, 전대감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뭐든 말해주셔요. 제가 반드시 복수할 길을 찾고 말 것이에요. 처음에는 선화도 망설였습니다. 허나 잠시 생각하던 선화는 무언가가 떠오르고 말았지요. 대박아, 잘 듣거라. 사실은 말이다. 선화는 대박이의 귀에 무언가를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대박이는 이야기를 듣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라면 해볼만 하겠습니다요. 대박이의 눈빛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 저작거리에는 기묘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대감의 몸 중요 부위에 왕사마귀가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아니 글쎄, 전대감 몸 어딘가에 커다란 사마귀가 있다지 뭡니까? 기생들 여럿이 바딱하더라. 사람들은 하하호 웃으며 전대감의 사마귀에 대해 내기까지 벌였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퍼져 마침내 전대감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전대감은 펄펄 뛰었습니다. 당장 괴소문 퍼뜨린 놈을 잡아와라. 허나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나요? 도대체 누가 소문을 낸 것인지 알 도리가 없었지요. 급기야 전대감과 혼사를 추진하던 집안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냉랭해진 분위기의 전대감은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천하의 대감이 이런 일로 발목을 잡히게 생겼구나. 혼사가 물거품이 될까 전대감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참다 못한 전대감은 결국 선화를 끌어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거라. 니년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냐. 허나 선화는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전대감을 비웃었습니다. 옥에 갇힌 제가 무슨 수로 소문을 낸단 말이오. 그리고 사필귀정이라 하였소. 대감께서는 받아들이셔야지요. 이 말에 전대감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감히 니년이 날 능멸해. 오냐, 진짜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결국 전대감은 선화를 처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졸들이 선화를 저작거리로 끌어냈지요. 처형이 벌어지기 전에 전대감이 먼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몸에는 결코 사마귀 따위는 없다. 괴소문을 퍼뜨린 이 죄인을 오늘 일벌백계 하겠노라. 군중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사마귀 하나 가지고 왜 이런데? 그게 그렇게도 중한 것이요? 사람들이 수군대며 비웃자 전대감은 더욱 펄펄 뛰었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선화를 처형하라고 악을 썼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숨어있던 대박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사마귀가 없습니까? 대감어른? 군중들 사이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사마귀가 없습니까?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외쳤습니다. 전대감은 얼굴이 시뻘개져 펄펄 뛰었습니다. 이놈들아. 사마귀 같은 거 없다. 없다니까. 펄펄 뛰던 전대감은 마침내 대박이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전대감은 눈이 번쩍 뜨였지요. 저놈이구나. 저놈이 이런 괴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전대감은 장쇠 패거리를 불러 대박이를 붙잡게 하였습니다. 허나 대박이는 이미 단단히 준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장쇠 일당이 달려들자 한양 골목길을 요리조리 도망다녔지요. 이놈,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고생이 많소이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시구려. 장쇠 패거리는 헉헉거리며 쫓았지만 대박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장쇠를 따돌린 대박이는 슬그머니 전대감의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전대감은 여전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서 전현을 처형하라. 어서. 그때였습니다. 대박이는 품속에서 낚시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낚시바늘이 전대감의 바지춤을 단단히 걸어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놀란 전대감이 허둥지둥 바지를 붙잡았지만 대박이가 더 빨랐습니다. 대박이가 낚시줄을 힘껏 잡아당기니 전대감의 바지가 술술 내려가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전대감의 난감한 꼴을 보고는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반면 전대감은 혼이 쏙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바지를 끌어올리랴,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이놈들 어디서 무엄하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전대감이 고함을 지르려는 순간 대박이가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제 끝장이오, 대감. 대박이는 낚시줄을 잇는 힘껏 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전대감의 바지가 홀랑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전대감의 민망한 아래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지요. 그때 누군가 눈 밝은 이가 외쳤습니다. 저 봐라. 사내의 중심부를 보란 말이다. 어라, 정말이다. 그렇지. 사마귀가 떡하니 있네 그려. 사람들은 전대감을 가리키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온갖 손가락질과 야유가 쏟아졌지요. 그렇습니다. 전대감의 몸에는 정말로 커다란 사마귀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대감을 둘러싼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지요. 덕분에 전대감은 삽시간에 한양 온 거리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란 말이냐. 전대감은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죽으림을 다해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기 저 사마귀를 봐라. 사마귀 대감 나가신다. 떡하니 사마귀를 단 전대감이시다. 한편 대박이는 혼란을 틈타 재빨리 선화를 구출했습니다. 선아님, 어서 오피시오. 고맙다 대박아. 네가 날 또 살렸구나. 선화를 업은 대박이는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지요. 그렇게 한양성 밖으로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전대감의 혼담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망신을 당한 전대감은 그날 이후로 바깥 출입을 삼갔지요. 아이고, 망신스럽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완전히 채통을 구긴 전대감은 조정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과 비웃음 속에 결국 벼슬을 내놓고 쓸쓸히 물러나야 했답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르자 한양에서 전대감을 기억하는 이는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전대감 밑에서 온갖 패악질을 부리던 장쇠 패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대감이라는 끈이 떨어지고 나니 버틸 방도가 없었지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은 장쇠는 골병이 들어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한편 선화와 대박이는 한양에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리하여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닿았지요. 두 사람은 이름도 신분도 모두 버리고 조용히 밭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저 새색시는 어찌 그리 곱고 착한고. 저 사내도 참 부지런하지.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가끔 대박이는 선화에게 물었습니다. 선아님, 아직도 한양이 그립나요? 선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구나.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낮이면 함께 밭을 일구고 밤이면 나란히 앉아 가야금을 뜯었지요. 달빛 아래 청아한 음률이 어둠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대박이와 선화는 험난했던 세상을 뒤로하였지요.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